차가운 가을 아침 15세기 초입니다. 진흙탕 들판에서 갑옷을 입은 기사들의 대열이 천천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갑옷 금속판이 안개 낀 새벽에 흐릿하게 빛나고 헬멧 아래에서는 긴장한 남자들의 얼굴이 간신히 보입니다. 멀리 맞은편에는 평범해 보이는 보병들이 서 있습니다. 긴 활을 손에 든 수백 명의 궁수들입니다. 공기는 기대감으로 무겁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1000개의 활시위가 울리는 소리가 허공을 가릅니다. 하늘이 몇 초간 화살 구름으로 어두워지고 병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기도 전에 기사들 위로 죽음의 비처럼 떨어집니다. 말들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혼란이 유명한 기병대를 휩쓸었습니다. 구부러진 나무와 끈으로 만든 무기가 사람 대 사람의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전투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 장면들은 중세에 예외적이지 않았습니다. 활, 나무와 힘줄로 만든 단순한 도구는 숙련된 사수의 손에서 그 시대 가장 파괴적인 무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멀리서 죽일 수 있었고 갑옷을 뚫을 수 있었으며 적이 가까이 오기 훨씬 전부터 그들의 대열에 공포를 뿌릴 수 있었습니다. 중세 연대기에서 우리는 하늘을 어둡게 할 만큼 빽빽하게 떨어졌다는 화살 폭풍의 묘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전투 목격자가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 묘사들은 과장이 아닙니다. 현대 연구들은 전쟁용 활에서 나온 화살들이 화기의 효과와 비슷한 부상을 입혔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은 예리한 화살들이 어떻게 갑옷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인간의 몸에 얼마나 큰 파괴를 가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세 궁수가 연달아 화살 일제 사격을 퍼붓는 법을 배우기 위해 얼마나 힘든 훈련을 거쳐야 했는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화살비가 왕들과 전체 군대의 운명을 결정했던 유명한 전투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실 준비를 하세요. 잠시 후 중세가 현대에 남긴 궁술의 유산이 무엇인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중세부터 오늘날까지 숙련된 궁수들과 그들의 치명적인 무기의 비밀을 밝히는 매혹적인 시간 여행을 준비하세요. 활과 화살은 선사시대부터 사냥과 전투의 도구로 인류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세의 궁술은 특히 유럽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투에서 활이 보조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중세 초기 군대는 근접전을 선호했고 활을 든 사수들은 전장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때부터 하나의 화살이 역사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전설적인 예는 1066년 헤이스팅스 전투입니다. 영국 왕 해롤드가 눈에 화살을 맞아 쓰러졌다고 하는데 적어도 유명한 바이오의 테피스트리가 그렇게 묘사합니다. 이 장면은 연대기 작가들이 꾸민 것이든 아니든 잘 보호받는 지휘관조차 평범한 화살에 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2세기의 유럽 전장에 쇠뇌가 등장합니다. 화살에 엄청난 관통력을 줄 수 있으면서도 활만큼 긴 훈련을 요구하지 않는 발사 무기였습니다. 쇠뇌는 너무 두려운 존재여서 교회가 1139년 라테란 공의회에서 기독교도들을 상대로 이 치명적인 쇠뇌수와 궁수의 기술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금지령은 기독교도들 간의 전쟁에 적용되었는데 교회의 관점에서 이런 무기로 사격하는 것은 신에게 혐오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쇠뇌와 활이 불러일으킨 공포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러나 비기독교 적들을
상대로는 활과 쇠뇌가 제한 없이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십자군 원정 중에 예를 들어 유럽 기사들은 가벼운 말을 탄 사라센 궁수들과 맞섰는데 이들은 멀리서 화살비로 괴롭히고 다시 빠르게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187년 하틴 전투에서 사라센 궁수들이 목마름에 지친 십자군을 지속적으로 화살로 덮어씌우자 지친 기독교 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 역시 그 참을 수 없는 더위에서 원거리 전투 전술이 어떤 이점을 주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쇠뇌와 활 모두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사 귀족들은 교회의 금지령을 지키지 않았지만 이런 무기들의 발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1180년경 웨일스와 영국 궁수들의 손에 소위 장궁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주먹나무로 만든 한 조각짜리 활로 약 1.8m 길이였습니다. 대략 사수의 키만 합니다. 짧은 활처럼 가슴까지가 아니라 팔의 전체 힘으로 귀까지 당겼습니다. 이로써 활 시위에 훨씬 더 큰 장력을 얻었고 화살에 파괴적인 에너지를 주었습니다. 영국 기사 윌리엄 드 브라우스는 1188년에 우려스러운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웨일스 화살이 그때 그의 허벅지 쇠사슬 갑옷을 뚫고 다리를 관통하고 나무 안장을 뚫고 그의 말을 죽였습니다. 그런 일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갑옷을 입은 기마병조차 장궁 앞에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인들이 이 무기의 잠재력을 빨리 이해하고 장궁을 대량으로 배치하기 시작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1298년 영국 왕 에드워드 1세가 펠커크 전투에서 스코틀랜드인들을 상대로 압도적 승리를 거두기 위해 장궁을 든 수백 명의 궁수를 활용했습니다. 화살들이 스코틀랜드 창병들의 집단을 붕괴시켰고 이는 영국 기사들이 흩어진 적 대형을 쉽게 섬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장궁의 힘에 대한 첫 번째 큰 시연이었고 영국인들에게 궁수 훈련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보상받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활은 두려운 무기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아시아 초원을 누비던 것은 두려운 몽골 기마병들이었는데 층층나무, 불, 힘줄로 만든 합성 방옥궁으로 무장했습니다. 이 작은 활은 엄청난 힘으로 몽골인들이 말 등에서도 달리면서도 사격할 수 있게 했고 말 그대로 전속력으로 적을 치명적인 화살로 덮어 씌울 수 있었습니다. 1241년 유럽 기사 군대는 레그니차 전투에서 몽골 궁수들이 화살비로 그들을 흩어버리고 빠른 급습을 가했을 때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몽골인들은 또한 속임수와 전술의 대가였습니다. 종종 후퇴를 가장하고 퇴각하면서 소위 파르티아 화살을 뒤로 쏘았기 때문에 추격하는 기사들이 발사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 덕분에 동방의 정복자들은 거대한 영토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활은 문화를 막론하고 전쟁 무기로 군림했습니다. 보병 사수들의 영국 장군기든 몽골 침입자들의 가벼운 기마군기든 말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들을 세계의 다른 구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중세 일본 사무라이들은 활유미라고 불림을 주요 무기 중 하나로 여겼고 그들의 기마 궁수들은 극동 전장의 공포였습니다. 또한 북미 인디언들이나 동방의 터키와 아랍 전사들도 화기가 도입될 때까지 활을 못지않게 파괴적인 효과로 사용했습니다. 활은 문명을 막론하고 치명적인 무기로 입증되었습니다. 대륙이나 종교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무엇이 중세의 활을 그토록 두려운 무기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여러 요인의 조합이었습니다. 첫째, 사거리였습니다. 강한 전쟁용 활은 250m가 넘는 거리까지 화살을 쏠 수 있었습니다. 연습 사격에서 최고의 궁수들은 특히 이상적인 조건에서 가벼운 화살로 300에서 400m까지도 맞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화살이 여전히 죽이거나 다치게 할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효과적인 사거리는 약 200m로 추정됩니다. 이것조차도 궁수들이 자신들이 어떤 무기의 사정거리에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적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비교하자면 당시 쇠뇌도 비슷한 사거리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조준이 어렵고 발사가 느렸기 때문에 약 100에서 150m의 더 짧은 거리에서 사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발사 속도가 활의 치명적인 힘의 두 번째 핵심 요소였습니다. 좋은 궁수는 분당 6에서 10발의 화살을 쏠 수 있었습니다. 숙련된 손에서 나온 화살들이 너무 빨리 날아와서 적은 마치 100명이 아니라 1000명짜리 사수군대가 자신들과 맞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군계 중세의 기관총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일제 사격은 파괴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반면 쇠뇌 사격은 느렸습니다. 쇠뇌수는 보통 분당 약 2발만 쏠 수 있었는데 거리나 심지어 윈치를 사용해서 무기를 길게 당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궁을 든 10명의 궁수가 같은 시간에 목표물에 50발 이상을 보낼 수 있는 반면 10명의 쇠뇌수는 겨우 20발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대규모 교전에서 궁수들은 적을 화살로 압도하고 적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도 전에 파괴적인 손실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측면은 관통력, 즉 충격의 파괴력이었습니다. 전쟁용 활에서 발사된 화살은 초속 50에서 60m의 속도로 날아가며 약 100에서 120줄의 에너지를 실었습니다. 이는 화기의 탄환, 에너지보다 훨씬 적지만 현대 소총이나 권총은 몇 배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집니다. 화살은 특별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공기역학적 형태와 비행 중 회전에 의한 안정화 덕분에 방향을 잘 유지했고 착탄 시 뾰족한 촉의 작은 면적에 힘을 집중시켰습니다. 화살이 몸에 노출된 부분을 맞추면 조직 깊숙이 침투하여 심각한 내부 상처를 입혔습니다. 넓은 사냥용 촉은 심하게 출혈하는 찢어진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화살이 몸에 침투하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중요한 기관을 맞추면 치명적일 수 있었고 덜 극적인 부상에서도 큰 출혈이나 상처 감염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기 몸 안에서 부러진 경우 중세 외과의들은 상처에서 화살을 뽑는 전문 도구를 개발했지만 그래도 화살 상처는 염증과 합병증 위험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예를 들어 훗날 헨리 5세가 될 헨리 왕자는 1403년의 슈루즈버리 전투에서 왼쪽 눈 아래 얼굴에 화살이 박히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궁정 의사들이 그때 특별한 도구를 만들어 촉을 조심스럽게 빼내고 상처를 포도주로 씻고 치료 연고를 발랐습니다. 헨리는 덕분에 살아남았고 몇 주 후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평생 얼굴에 흉터를 지고 살았지만요. 12년 후 이미 왕이 되어 영국인들을 아젠쿠르 전투로 이끌었을 때 그의 옛 상처는 승리에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적절한 치료로 겉보기에 치명적인 화살 상처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대부분의 일반 병사들은 그런 행운이 없어서 화살 상처로 죽었습니다. 다양한 목적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화살촉이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지 않은 목표나 짐승 사냥을 위한 전투에서는 소위 넓은 촉, 밥을 사용했는데 이는 날카로운 IP 모양으로 연조직에 파괴적인 찢어진 상처를 입혔습니다. 반대로 갑옷을 입은 적을 상대로는 궁수들이 좁은 송곳을 닮은 촉, 복힌 유형이 달린 화살을 사용했습니다. 이 날씬한 강철 촉은 타격의 힘을 극소 끝에 집중시켜 말 그대로 매우 저항력 있는 목표도 뚫을 수 있었습니다. 실험에 따르면 무거운 영국 장궁의 복희는 쇠사슬 갑옷뿐만 아니라 더 가까운 거리에서는 얇은 갑옷의 철판도 뚫었습니다. 많은 기사들이 직접 피부로 잘 조준된 화살 앞에서는 금속 갑옷을 입고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살이 나중에 머스킷 총탄만큼이나 전사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킨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궁수들에게는 창의력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화살만으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무기괴는 특수 발사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방화 화살, 촉이나 그 바로 뒤에 타르나 기름에 적신솜을 붙이고 발사 전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런 화살은 비행 중에 타면서 착탄 후 가연성인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었습니다. 집 지붕, 나무탑, 보급품이나 화약이 든 수레들 말입니다. 물론 방화 화살의 정확도와 사거리는 작았지만 심리적 무기이자 혼란을 퍼뜨리는 수하단으로는 훌륭히 역할했습니다. 성수비자들은 이렇게 공성기계를 태웠고 공격자들은 반대로 도시에 불화살을 보내어 공황과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소리를 내도록 의도적으로 개조한 휘파람 화살도 있었습니다. 촉의 작은 구멍이나 피리를 달고 있었습니다. 공중을 날 때 쌩쌩거리고 울부짖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이를 적을 위협하거나 자신들의 부대에 신호를 보내는데 활용했습니다. 머리 위에서 그런 불길한 울부짖음을 듣는 것은 중세 병사에게 정말 신경을 긁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일제 사격의 효과는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기도 했습니다. 전투선에선 평범한 병사의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적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끝없어 보이는 화살비가 그의 방패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화살들이 공중을 가르며 땅과 방패, 동료들의 몸에 박힙니다. 그런 경험은 적과 얼굴을 맞대고 충돌하기도 전에 군대의 사기를 꺾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연대기는 바로 이 순간 끝없는 화살의 윙윙거림과 휘파람, 날아다니는 발사체로 가득한 하늘, 을 중세 전장에서 가장 무서운 소리 중 하나로 묘사합니다. 그것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런 철의 폭풍, 이 징역하는 군대에 얼마나 압도적인 심리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대 과학은 중세 전사들의 활에 대한 두려움이 정당했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전투 시기 골격 유해에 대한 최근 고고학 연구는 화살에 의한 상처가 여러 면에서 총상과 비슷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스비 1361와 타우턴 1461, 전투 후 집단 무덤의 해골들은 화살에 의한 두개골과 뼈의 관통 흔적을 보여줍니다. 2020년 영국 과학자들의 연구는 심지어 장궁에서 발사된 화살들이 두개골을 뚫을 뿐만 아니라 출구 상처도 만들 수 있다는 것, 즉 총알처럼 뼈를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사된 화살 중 하나는 말 그대로 뼈에 파고들어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파괴적인 효과는 화기에 의한 상처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 숙련사수의 손에 든 중세활은 소총보다 별로 덜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완전히 조용했고 화약이 필요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화력은 오직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 덕분에 빛났습니다. 숙련된 궁수 없이는 최고의 활도 그저 나무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세 궁술의 대가들이 어떻게 태어나고 훈련받았는지에 초점을 맞춰 봅시다. 하지만 활이 그 무서운 힘을 보여주려면 훈련된 사수가 필요했습니다. 1000개의 활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들을 당기고 정확히 조준할 수 있는 궁수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궁수 훈련은 특히 영국에서 중세 전성기의 전국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영국 왕들은 강한 궁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따라서 민중 사이에서 궁술 발전을 지원했습니다. 이미 13세기에 정기적인 활 사격 훈련을 명령하는 최초의 법률들이 생겨났습니다. 14세기와 15세기에는 더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드워드 3세는 1363년에 영국에서 축구나 핸드볼 같은 인기 있는 민속 게임을 금지하고 여가 시간에 궁수를 연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중에 헨리 8세도 이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모든 남자가 활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사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활과 화살 제작을 위한 충분한 재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활을 위한 주목나무는 해외에서 수입되었고 영국 법률은 심지어 그것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온 모든 배는 활 제작을 위해 정해진 양의 주목나무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활이 전쟁을 지배하던 시대에 평범한 주목이 그렇게 전략적 자원이 되었습니다. 모든 마을과 도시에는 매주 일요일 미사 후에 남자들이 궁술 훈련을 위해 모이는 연습장, 소위 버츠이 설치되어야 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 모든 영국 마을에서 벌어졌습니다. 일요일 기도 후에 소년들과 성인 남자들이 활을 꺼내어 마을 뒤의 즉석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버드나무 표적 옆에는 이미 훈련을 감독하는 숙련된 사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차례로 활 시위를 당기고 약 100보 떨어진 표적에 화살을 연달아 쏘았습니다. 한 명은 너무 높이 쏘았습니다. 그의 화살은 표적을 넘어 들판 어딘가에서 사라졌고 이는 다른 사람들의 선의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다른 이는 반대로 표적 가장자리를 맞추고 교관의 인정하는 고개 끄덕임을 받았습니다. 떨어져서 나이든 이웃들 무리가 서서 미소를 지으며 젊은 세대가 그들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언젠가 바로 이 소년들이 전장에서 그들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미래의 대가들이 태어났습니다. 재미와 경쟁으로, 하지만 또한 정기적인 훈련으로. 이 덕분에 활이 말 그대로 그들의 손에 붙어 자랐습니다. 영국 궁수들은 주로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농민, 장인이나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들은 그들의 기능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프랑스와의 전쟁 중에 궁수들은 때로 영국 군대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군대의 핵심 구성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급료를 지급했고 기사들보다는 적었지만 숙련된 사수는 전쟁 전리품에서 상당한 분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궁술 경기와 일요일 연습장이 뛰어나서 명성을 얻고자 하는 청년들로 가득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들의 화살이 전투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한 동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활 다루는 법을 배웠고 그들의 근육과 뼈가 강한 활을 당기는 엄청난 노력에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메리 로즈호 1545년 침몰 난파선에서 나온 영국 사수들이 골격 유해에는 전문 궁수들이 상당히 기형적인 골격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왼팔과 척추가 장기간 하중으로 인한 근육 부착점의 과도한 성장과 구붐을 보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평생활 훈련이 그들을 문자 그대로 150파운드, 약 70kg 당김 무게의 활을 당기는데 특화된 근육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강한 활은 오늘날 평균적인 사람이 다리의 도움으로 양손으로도 당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세 궁수에게는 일상적인 루틴이었습니다. 훈련은 단지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기술과 지구력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궁수는 화살통에서 화살을 빨리 뽑고 활 시위에 끼우고 활을 당기고 발사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유창한 연속 동작으로 반복적으로 전투의 혼란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말입니다. 여기에 다양한 거리에서의 눈에 의한 조준, 바람 추정, 장거리 곡사 사격과 근거리 직사 사격이 추가되었습니다. 궁술의 대가들은 훈련된 본능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스포츠 사수들처럼 한쪽 눈을 감거나 조심스럽게 조준선을 맞추지 않고도 목표물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일부 연대기가 묘사하듯이 숙련된 궁수는 눈 깜짝할 만큼 빨리 조준한다. 이는 뇌와 근육이 완벽한 조화로 작동하는 본능적 사격을 가리킵니다. 전장의 궁수는 보통 스포츠 선수가 표적에 하는 것처럼 개별적인 신중한 명중을 노리지 않고 오히려 가능한 한 빨리 화살통을 적방향으로 비웠습니다. 속도와 화살의 양이 종종 정확성보다 중요했습니다. 특히 장거리 일제 사격에서 화살들이 밀집한 병사 대열에 쏟아질 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율과 협조가 핵심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궁수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거의 동시에 발사해야 일제 사격이 최대 효과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부대의 훈련을 요구했습니다. 영국 궁수들은 따라서 중대와 소대로 조직되어 함께 장거리 집단 사격과 근거리 사격을 연습했습니다. 그들의 기능과 위험성으로 인해 궁수들은 존경받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했습니다. 적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궁수가 포로로 잡히면 종종 잔혹한 운명이 기다렸습니다. 매우 널리 퍼진 관습은 포로가 된 사수들의 오른손, 두 손가락, 검지와 중지를 자르거나 절단하여 다시는 활을 당길 수 없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끔찍한 관습에서 영국 궁수들이 프랑스 적들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적게 포로로 잡았을 때 두 손가락을 세우며 도발적으로 흔들던 몸짓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봐라,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것들로 너희에게 화살을 퍼부을 것이다. 이 자주 전해지는 이야기는 아마 확실한 사실보다는 전설에 속할 것이지만 어쨌든 궁수들이 중세에 가졌던 평판을 그려냅니다. 그들은 적이 두려워하는 치명적인 사수들이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투에서 제거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평범한 남자들이 어떻게 엘리트 사수가 되었는지 알았으니 직접 전장으로 이동해 봅시다. 바로 궁수들과 그들의 치명적인 화살이 승리나 패배를 결정했던 몇 가지 유명한 충돌을 살펴봅시다. 장군과 영국 궁수들의 숙련도는
영국과 프랑스 간의 백년 전쟁 1337년부터 1433년 동안 역사에 지울 수 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갈등에서 대량 공술 전술은 몇 가지 핵심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궁수들을 대규모로 배치했고 곧 프랑스 기사들이 새로운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장군기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영국 북부에서 박차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298년 펠커크 전투에서 영국 왕 에드워드 1세는 윌리엄 월러스의 스코틀랜드 군대를 분쇄하기 위해 궁수들의 대량 공격을 사용했습니다. 영국과 웨일스 사수들의 화살이 그때 스코틀랜드 창병들의 밀집 대형을 붕괴시켰고 이후 영국 기사들이 파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 승리는 활이 다가오는 전쟁에서 어떤 가치를 가질지 예고했습니다. 영국 사수들에게 첫 번째 진정한 내구성 시험은 1346년과 크레시 전투였습니다. 프랑스군보다 수적으로 열세인 영국군은 고지대에서 방어 진지를 잡고 궁수들을 땅에 박힌 나무 말뚝으로 양쪽에서 보호했습니다. 궁수들은 확실히 탄약 부족으로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자료는 각 사수가 전투 전에 24발씩 들어있는 화살통 3개, 총 72발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을 사격할 때 가장 빨리 잡을 수 있도록 촉을 위로 향하게 하여 자신들 주변 땅에 박아두었습니다. 약 70년 후인 아젠쿠르 전투 1415 전에 헨리 5세는 심지어 자신의 비축량의 50만 발이 넘는 화살을 쌓아두게 했습니다. 교전 전 궁수들에게 충분한 탄약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영국인들을 향해 제노바 용병 쇠뇌수들의 지원을 받는 프랑스 기사단이 징역했습니다. 바로 이 쇠뇌수들이 영국인들의 이점을 빼앗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사격으로 궁수들의 대열을 붕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영국 궁수의 눈으로 그 순간을 상상해 봅시다. 영국 대형의 우익에 궁수들 한 줄이 서 있습니다. 그들 중 한 명, 윌리엄이라는 숙련된 사수라고 해봅시다. 그는 뾰족한 말뚝이 흩어진 땅에 발을 단단히 버팁니다. 그는 앞에서 제노바 쇠뇌수들이 줄지어 서고 그들 뒤에 중무장 기마병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윌리엄은 침을 삼키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화살의 호두나무 자루를 만집니다. 주변은 폭풍전의 고요함이 감돌고 십자 목가리가의 아래에서 자신의 숨소리만 들립니다. 갑자기 명령이 들립니다. 사격. 윌리엄은 유창하게 활을 들어 올리고 화살을 끼우고 활 시위를 귀까지 당깁니다. 하늘을 향해 호를 그리며 조준합니다. 적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저 앞에 덩어리를 향해 조준합니다. 숨을 참고 그리고 놓습니다. 활 시위가 끽소리를 내며 풀리고 화살이 위로 날아갑니다. 윌리엄 주변으로 다른 수백 개의 화살이 스쳐가며 그의 동료들이 그와 함께 일제 사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 화살들이 아래로 내려앉기도 전에 윌리엄은 이미 활시 위에 두 번째, 세 번째를 끼우고 빠른 연속으로 쏩니다. 잠시 후 하늘이 검은 화살대로 가득합니다. 윌리엄이 숨을 들이쉬며 잠깐 앞을 바라봅니다. 적의 대열이 발사체 쏟아짐 아래에서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일부 제노바 사수들이 쇠뇌를 놓고 찔린 손이나 얼굴을 잡고 있습니다. 뒷줄의 말들이 코를 벌름거리며 뒷발로 서 있습니다. 그때 윌리엄 곁으로 옆에서 무거운 쇠뇌 화살이 쌩하고
지나가 그의 발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땅에 말뚝에 박힙니다. 전투의 열기 속에서 그는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아드레날린과 훈련이 화살 통해서 다음 화살을 다시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윌리엄은 마음속으로 그 기마병들이 자신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쏠 수 있는 모든 화살에 대해 신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짧은 순간 동안 전장에서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노바 사수들은 발사체 폭풍에 당황했고 흔들리며 후퇴했습니다. 참을성 없고 보병 쇠뇌수들의 실패에 분노한 프랑스 기사들은 그들을 짓밟고 지나가기로 결정하고 영국 진지를 향해 정면 공격에 나섰습니다. 중기병은 먼저 질척한 지형을 건드리고 도망치는 제노바인들이 일으킨 혼란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기사들이 혼란스럽게 사정거리 안으로 접근했을 때 수천 개의 영국 화살에 또 다른 일제 사격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화살들이 영국 쪽에서 너무 빽빽하게 날아와서 마치 눈이 내리는 것 같았다고 크래시 전투를 묘사한 연대기 작가 장 프루아사르가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기사들은 치명적인 우박을 맞았습니다. 말들이 목에 화살을 맞고 뒷발로 섰고 기수들이 안장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더 가까이 온 이들은 그 뒤에 궁수들이 숨어 있는 뾰족한 말뚝 숲에 부딪혔습니다. 또 다음 프랑스 기병 물결이 앞으로 돌진했지만 영국선에 도달하기 전에 붕괴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까지 전장에는 1000명의 프랑스 귀족들과 셀 수 없는 일반 병사들이 누워 있었고 영국은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장국이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몇십 년 후인 1415년 아젠쿠르 전투에서 비슷한 시나리오가 반복되었습니다. 영국 왕헨리 5세는 소수의 지친 부하들과 함께 프랑스에서 후퇴하고 있었는데 몇 배의 프랑스 우세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아젠쿠르 마을에서 그는 우세한 적과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약 5천 명의 궁수와 몇백 명의 중무장병으로 구성되었고 프랑스인들은 주로 갑옷을 입은 기사들과 몇천 명의 쇠뇌수와 보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헨리는 검증된 전술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궁수들을 양쪽 날개에 배치하고 다시 앞에 박힌 말뚝으로 프랑스인들을 공격하도록 자극했습니다. 숲 사이의 좁은 들판띠에 밀집한 프랑스 기병은 진흙탕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전날 밤에 비가 왔기 때문입니다. 중무장병들은 그런 지형에서 빠지고 미끄러지며 균형과 대형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리치며 앞으로 밀고 나갔고 영국 보병을 자신들의 공격력으로 분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무겁게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영국인들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화살들이 진격하는 기사들에게 쏟아졌고 말들이 진흙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으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동시대인은 하늘이 프랑스 군대에 떨어지는 발사체의 양으로 어두워졌다고 묘사합니다. 그래도 영국선에 도달한 기사들은 약해지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영국 궁수들은 그때 도끼, 망치, 칼도 잡고 기사들에게 근접하여 돌진했습니다. 프랑스 군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수천 명의 고귀한 전사들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고 영국인들의 손실은 미미했습니다. 다시 지형의 함정 진흙과 말뚝과 궁수들의 치명적인 사격의 조합이 유명한 기사 기병대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활이 전능하지 않았고 그 승리는 상황과 전술에도 달려 있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궁수들이 보호받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당했을 때 그들은 위험에 처했습니다. 예를 들어 1429년 파테 전투에서 잔 다르크가 이끄는 프랑스 기병이 영국 궁수들이 방어 진지를 잡기 전에 급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급격한 공격으로 그들을 흩어버렸고 영국인들은 압도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의 화살비가 상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큰 화력도 보호받고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활은 다른 갈등의 전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의 장미전쟁 1455년에서 1487년에서 양쪽에서 궁수들이 쏘았고 1461년 타우턴 같은 전투들은 가장 피비린내 나는 전투에 속했습니다. 바로 양쪽의 활에 의한 상호 포격 때문이었습니다. 타우턴 전투는 영국 땅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충돌로 여겨집니다. 추정에 따르면 2만 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양쪽 활에 의한 대규모 포격 때문이었습니다. 타우턴에서는 심지어 한쪽이 바람 방향을 이용했습니다. 바람이 화살을 더 멀리 날려보냈기 때문에 한 군데의 사수들은 적을 포격했지만 상대방의 화살은 역풍 때문에 도달하지 못하고 목표 앞당에 박혔습니다. 영리한 궁수들은 그때 진흙에서 사용되지 않은 화살들을 주워서 되돌려 주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 교활한 속임수도 전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잘 조준된 화살이 주역을 했습니다. 이런 예들에서 궁술이 전투 과정을 완전히 바꾸고 유명한 기사 엘리트조차 무릎 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시 화살들이 그 시대 최고의 갑옷과 얼마나 잘 맞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바로 이것을 다음 부분에서 명확히 하겠습니다. 활의 치명적인 평판을 둘러싼 한 가지 질문이 오늘날까지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화살이 정말로 기사의 갑옷을 뚫을 수 있었을까요?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갑옷의 종류, 사격거리, 활과 화살의 품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쇠사슬, 그물과 가죽 조끼로 이루어진 중세 초기 갑옷에 대해서는 강한 활이 엄청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1188년 윌리엄 드 브라우스의 이야기. 화살이 그의 쇠사슬 셔츠를 뚫고 지나가 말까지 죽인 사건이 이를 증명합니다. 쇠사슬 갑옷은 검의 배기를 막을 수 있었지만 좁은 복힌 화살은 아무것도 아닌 듯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중무장 전사들이 점차 더 많은 판금 보강제를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철제 헬멧과 흉갑, 나중에는 전신 판금 갑옷이었습니다. 중세, 전성기의 양질의 강철로 만든 판금 갑옷은 궁수들에게 훨씬 더 잘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 결과 장궁의 화살이 더 먼 거리, 예를 들어 100m 이상에서는 보통 좋은 판금을 뚫지 못했습니다. 타격을 가했고 움푹 들어가게 할 수는 있었지만 관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더 가까이 서 있거나 더 약하거나 얇은 갑옷, 예를 들어 부유한 보병들이 착용하는 더 저렴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판금도 굴복할 수 있었습니다. 보트킨 화살들은 짧은 거리에서 약한 판금이나 갑옷의 이음새를 뚫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판금 갑옷은 절대로 몸 전체 표면을 완벽하게 덮지 못했습니다. 겨드랑이, 헬멧의 틈, 관절 주변 공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 모든 곳에 화살이 침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푸아티의 전투 1356을 묘사한 프랑스 연대기 작가조차 많은
프랑스 중무장병들이 영국인들에게 얼굴과 약한 부분, 즉 갑옷이 닿지 않는 곳에 화살을 맞은 후 쓰러졌다고 기록했습니다. 헬멧 명압에 한번 정확히 맞는 것은 쇠뇌 발사가 맞춘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기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화살의 큰 표적은 기사들의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마갑은 종종 더 약하거나 없었습니다. 말을 위한 판금 덮개는 15세기 후반에야 나타났고 그때도 관통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궁수들은 종종 의도적으로 기사 아래의 말을 노렸습니다. 부상당하거나 죽은 말은 기사가 떨어져서 기동성을 잃게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땅에서 수십 킬로그램의 자신의 갑옷에 짓눌려 그는 쉬운 먹이가 되었습니다. 어떤 보병이 그를 처치하거나 자신의 후퇴하는 기병대에 짓밟힐 수 있었습니다. 화살은 때로 말 그대로 기사의 말을 끌어내려서 간접적으로 기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좋은 강철 갑옷을 완전히 입은 기사는 특히 더 먼 거리에서 몇 번의 화살 명중을 견딜 상당한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살들이 얕은 각도로 박히거나 방패나 갑옷의 표면층에 박힐 수 있었습니다. 전투 후 자신의 갑옷에 박힌 화살을 20개 정도 발견하고도 타박상만으로 벗어난 기사들에 대한 언급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사조차 일시적으로만 전투 가능했습니다. 충격으로 흔들렸고 아마 말이 다쳤을 것이고 확실히 맹렬한 공격을 이끌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중세 병사들은 최고 품질의 판금 갑옷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부유한 귀족들만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일반 병사들이나 경기병은 쇠사슬, 셔츠, 가죽 재킷, 경우에 따라 금속 목가리개와 헬멧의 조합을 착용했습니다. 그들을 상대로는 장군기 예외 없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잘 갑옷을 입은 일부 기사들이 화살 폭풍을 비교적 무사히 뚫고 나갈 수 있었던 반면 그들의 덜 부유한 동료들과 종자들은 수백 명씩 쓰러졌습니다. 어느 쪽이든 부대가 해체되고 혼란이 일어났으며 살아남은 엘리트 전사들조차 지원과 사기를 잃었습니다. 따라서 화살이 모든 기사를 직접 죽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전체 기사 군대가 타격력을 잃을 만큼 충분히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되었습니다. 여기에 부상당하지 않은 사람조차 머리 주변의 발사체가 쌩쌩거릴 때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린다는 단순한 사실을 추가해 봅시다. 화살 아래의 기사들은 종종 머리를 숙이고 방패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전진을 늦추고 전투 의욕을 잃었습니다. 영국 자료는 심지어 아젠쿠르의 프랑스 기사들이 영국선에 도달한 후 완전히 찢어지고 구멍난 방패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갑옷이 화살로 가득 박힌 바늘 쿠션처럼 보였다는 기이한 세부사항까지 언급합니다. 따라서 활이 중세에 그토록 치명적인 무기였던 것은 당시 전장의 가장 비싼 기술, 기사의 갑옷에 대한 균형추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화약이 부유한 갑옷병과 가난한 사수 사이의 차이를 평준화한 것처럼 이미 장궁은 특정 상황에서 엘리트 전사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명중으로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백 개의 활의 집단 사격은 결국 가장 저항력 있는 갑옷에서도 틈을 찾아냈습니다. 마리의 기사들의 유명한 시대는 바로 화살의 우박 아래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중세 연대기 작가들은 이것에서 종종 오만한 귀족에 대한 신의 심판까지 보았습니다.
궁수들의 모든 기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화살에 맞서 새로운 힘이 일어났습니다. 화약이었습니다. 전장에 화기가 등장하자마자 활의 시대는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세 궁수들의 유산에서 무엇이 남았고 그들의 치명적인 도구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것을 우리 이야기의 결론에서 말하겠습니다. 활과 나중에 화기의 압박으로 기사 군대의 소멸은 한 시대의 군사 기술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1485년 보스워스 전투, 종종 영국에서 중세의 끝으로 불리는 에서 다시 궁수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상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6세기에 궁술이 전장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근세 화기에 밀려났습니다. 소총과 권총은 처음에는 전통적인 활보다 더 느리고 덜 정확하게 쏘았지만 평생 훈련이 필요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쉽게 판금 갑옷을 뚫었습니다. 최고의 활도 관통 확신이 없었던 곳에서 화약의 도움으로 총탄이 나서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활은 치명적인 전쟁 무기로서 퇴역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활과 화살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냥 실습에서 사용되었고 세계의 일부 구석에서는 유럽 무기의 영향이 천천히 침투한 근세 깊숙이까지 전쟁술의 일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럽 자체에서는 궁술이 점차 스포츠 종목이 되고 귀족적 오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튜더 시대의 영국 왕들은 자신들의 궁수들의 유명한 승리를 기념하여 성대한 궁술 토너먼트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부터 활을 옛 시절의 추억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궁수들의 이야기들은 계속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활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한 잡히지 않는 도적 로빈 후드에 대한 발라드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유명한 전설 중 하나입니다. 로빈 후드는 숙련된 사수와 정의로운 저항의 상징이 되었고 그의 모습은 어깨에 맨 치명적인 활 없이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못지않게 유명한 것은 전설에 따르면 쇠뇌 한 발로 자신의 아들 머리에 있는 사과를 쏘아 떨어뜨릴 수 있었던 스위스 사수 비렐름 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전설들은 수세기를 견딘 무오류한 사격과 사수들의 숙련에 대한 감탄을 부각시킵니다. 오늘날까지 기사들에 관한 모든 역사 영화에서 우리는 궁수들이 일제 사격을 하고 그것이 어두운 구름처럼 적에게 내려앉는 장면을 기대합니다. 화살비의 이미지가 우리의 문화적 기억에 그렇게 강하게 새겨졌습니다. 근대는 궁술의 스포츠로서의 르네상스를 가져왔습니다. 19세기부터 궁술 클럽이 생겨나고 표적 사격 경기가 개최됩니다. 심지어 1900년 첫 번째 근대 올림픽에서도 궁술이 종목 중 하나였고 오늘날까지 인기 있는 스포츠에 속합니다. 또한 많은 역사 검술과 궁술 그룹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잊혀진 옛 사수들의 기술을 되살리려고 노력합니다. 중세활의 복제품으로 토너먼트를 개최하고 사수들이 시대 의상을 입고 그들의 조상들처럼 쏘기를 시도합니다. 역사 축제에서 우리는 이런 전통 궁술의 시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잠깐이나마 전장 위에서 수백 개의 화살이 쌩쌩거렸던 때가 어땠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이 치명적인 무기로서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또 하나의 미소 짓게 하는 증거. 제2차 세계대전 중 탱크와 기관총의 시대에 다른 것들과 함께 바로 장군과 중세검으로 무장하고 전투에 나선 괴짜 영국 장교 잭 처칠이 있었습니다.
1940년 프랑스에서의 한 작전에서 그는 실제로 적 병사에게 화살을 쏘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정규 전쟁에서 화살에 의한 마지막으로 기록된 전투 살상이었을 것입니다. 잭 처칠은 이로써 전쟁용 활의 천년 시대를 상징적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날 활은 더 이상 왕국을 정복하는 데 쓰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여전히 옛 힘의 무언가가 잠들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활로 쏘기를 시도해 본 모든 사람은 중세 궁수들이 가져야 했던 책임감과 기능에 적어도 파편을 느꼈습니다. 현대 기술은 훨씬 더 파괴적인 무기를 만들 수 있지만 바로 활의 단순함과 사수의 기능에 대한 의존성이 그것을 그렇게 매력적인 역사적 유물로 만듭니다. 오늘날 스포츠 궁수가 표적의 중심을 맞추는 것을 보거나 영화 스크린에서 영웅이 화살 하나로 악역을 물리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활이 정말로 전장을 지배했던 옛 시절의 메아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활은 어떤 면에서 엘리트 기사들의 지배를 끝내고 평범한 병사들에게 전장을 열어주었습니다. 규율과 많은 결연한 사람들의 손에 든 단순한 무기가 소수의 최고 갑옷병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술에서 조용한 혁명이었고 이 경향을 완성한 화기의 후일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크레시나 아젠쿠르 전투로부터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활 사격의 숙련에 대한 감탄은 지속되었습니다. 활은 정밀성, 인내, 결단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세 궁수들에게 팔의 힘만큼이나 중요했던 특성들입니다. 과장 없이 중세 전쟁은 궁수들 없이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유명한 전투들에 대해 오늘날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활은 오늘날 유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유산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우리는 이 소박한 무기가 수세기 동안 전투 규칙과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활과 화살의 역사에 대한 통찰이 여러분의 흥미를 끌고 풍요롭게 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비디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다른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기쁘겠습니다.